안녕하세요. 엄친수입니다. 인문 토크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상강에서 이제 로고스가 나오니까 그쵸? 상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 그쵸? 어,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다루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학 토크에서 굳이 다루지 않았던 아리스토텔레스 그쵸? 어떤 그 탈레스, 그 다음 피타고라데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그런 수학, 그 철학가이면서 수학자인 그런 그 라인을 벗어난, 물론 플라톤의 제자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수학자의 그런 어떤 그 초월된 세상, 뭐 그런 거를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서 수학 토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또 빼고 했는데, 그쵸? 아테네 학당의 인물을 다루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레토릭에서 보듯이 그쵸? 이게 아랍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얘기고 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저술을 주해를 한 주석을 달았으니까 굉장한 또 철학자겠죠. 그 사람이 이븐 루시드라고 3강에서 잠깐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븐 루시드는 또한 아테네 학당에도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븐 루시드를 달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븐 루시드라고 구글 검색어도 치시면 아베로에스도 검색이 돼요. 이게 라틴어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12세기의 인간입니다. 그쵸? 그리고 아테네 학당에는 이 사람이 아랍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터번, 유일하게 터번을 쓴 그런 인물이 등장하고요. 원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집을 주해했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를 세 개로 나눠서 했다래요. 뭐 상중하라고 하면은 뭐 입문편, 하가 있고 하 난이도가 있고 중급편도 있고 또 최상의 그런 그 난이도 그 같은 책을 상중하로 주석을 3번 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대단한 철학자인데요. 여기서는 아베로에스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학문에, 그쵸? 아리스토텔레스 옆에 나와야 되는데, 피타고라스 뒤에서 뭔가, 뭐, 그리스어 서적을 뭐 컨닝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모습도 눈초리가 좀 뭔가 훔쳐가는 그런 도둑의 인상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중세에, 그쵸? 13세기에, 여기서 중세는 13세기입니다. 분명히 잊혀진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세에 알린 대단한 철학자인데, 물론 이슬람 철학자이죠. 이렇게 뭔가 훔쳐가는 그런 인상을 주는, 뭐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서 저는 뭐, 좀 기분은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룰 거는 뭐냐면, 이븐 루시드가 이슬람의 뭐 대단한 철학자이다.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많은 저술을 주해를 썼다. 그쵸?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 아니라 분명히 유럽을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에서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유럽으로 전파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13세기에 나타나는 그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next.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이 연도를 귀찮지만 자꾸 써드리는 거는 그 많은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대충이라도, 아리스토텔레스는 4세기 인물이지, 뭐 그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 계속 생물 연도를 써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한때, 기원 전 4세기에서도 13세기와 4세기는 그쵸 900년 뭐 한 1000년 차이가 나는데 10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짜 증발했는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의 행방을 보려면 그쵸 먼저 리케이온을 찾아봐야 돼요. 자, 플라톤 아카데미아가 어떤 스쿨이었죠. 교육기관이었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케이온이라는 교육기관의 원장을 지냈다. 그쵸? 그것도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리케이온은 현재 그리스 아테네를 보면 1999년에 발굴이 됐고요. 그쵸? 이런 뭐 굉장히 큰
뭐 운동장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분명히 학교로 쓰였을 것이라는 것이고, 여기 요 그림을, 그쵸, 요 안내판의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 요 건물 중에서 이렇게 스토아라고 해서 이렇게 아케이드, 그쵸, 기둥이 있고 여기 위에 통로인데 지붕이 있죠. 이렇게 거닐면서 뭐 철학을 논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여기는 근데 운동장에서 레슬링 하는 그림이 있죠. 자, 요런 형태의 어떤 학교가 리케이온이다라는 것이고, 또 리케이온의 원래 뜻은 아테네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태양의 신인 아폴로 리케이우스라고 해요. 자, 늑대 신이죠. 리케이우스가 늑대예요. 즉 리케이온은 늑대란 뜻이 되지만 아폴로 신전을 의미합니다. 아테네 동쪽에 있고요. 또 이 리케이온은 신전으로서, 아폴론 신전으로서 있었는데 기원전 335년, 그쵸? 자, 요 시기에 생물연대 중에서 뭐 후반기죠. 죽기 전에 335년이니까 한 7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쵸? 13년이 되는 13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리케이온을 학교로, 그쵸, 열게 된다는 것이죠. 자,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리케이온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자, 그런데 리케이온에서 학교도 세우고 여기 모든 저술들이 다 있었겠죠. 근데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1000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하는 그런 그 증발의 역사를 보면, 먼저 그 당시 같은 기원전 동세기 4세기에 알렉산더 죽음과 관련 있는 게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저술의 행방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북부 트라키아 지방의 스타게이라 출신이고요. 북부예요. 북부인데 북부에서 약간 동쪽이에요. 트라키아 지방은. 그쵸? 요즘으로 보면 뭐 불가리스 하는 불가리아 쪽이고요. 지금은 완전히 그쪽 그 트라키아라는 쪽이 이제 불가리아 쪽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라키아의 스타게이라 출신이니까 뭐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로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지만,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뭐 한반도로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뭐 북쪽에 어디 변방, 뭐 두만강 쪽이라고 할까요? 뭐 두만강 쪽에 있는 어떤 조그만 도시에서, 그쵸, 나타난 뭐 천재학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알렉산더 또한, 그리스는 아테네, 어머니가 그리스 역사를 보면 뭐 아테나하고 스파르타 많이 들어봤죠. 마케도니아 역시 그리스의 북쪽입니다. 여기는 그냥 아테네나 마케도니아가 있는 그 남쪽 지역으로 볼 때는 그냥 위로 북쪽, 그 다음에 스타게이라는 북쪽에서 동쪽,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뒤에 좀 지도 나오니까 요 밑에 지도에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14살 때 왕자의 선생님, 요 기원전 342년입니다. 선생님이 되었고, 이로 인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출신이 아님에도 리케이온의 학교를 세울 수 있었어요. 아폴론 신전의 학교를 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게 되자, 그쵸?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았던 아테네 시민들의 살해 위협, 그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마케도니아 세력의 백으로, 그쵸? 트라키아 출신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게 되자 아테네 시민의 살해 위협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도주하다시피 아테네를 떠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로 인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은 다수가 훼손되었을 것이란 설입니다. 100% 훼손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기원전 4세기의 그 상황을 정확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없는 거고요. 또는 제자인 테오프락토스가 리케이온의 원장이 되어 35년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리케이온의 고대로 잘 보관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 지하에 숨겨놓고 보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테오프라토스도 유언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해가지고
그쵸? 지하에 보관되거나 은밀하게 보관해왔던 설이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원장이 된 기간은 35년이고 그 이후로도 그쵸? 기원전 300년인데 왜냐하면 기원전 86년 전 로마 장군 술라가 아테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아테네가 불바다가 되어서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이 없어졌다는 설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원전 300년대에서 86년까지 뭐 대충 해도 뭐 200년이 넘는데 그쵸? 알렉산더가 죽어서 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200년 여년 후에 로마 장군 술라가 아테네를 불바다를 해서 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쵸? 또한 그런 설도 있지만 또 술라가 뭐 지하에서 발굴했던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의 계보를 한 200여 년 동안 갖고 오면서 은밀하게 보관했던 거를 술라한테 팔아서 나폴리 외곽에 뭐 푸치올리 도서관에 옮겼다는 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훼손은 되었겠지만 뭐 100% 불타거나 그쵸? 아테네 시민들이 다 100% 뭐 다 찢어버렸다거나 그렇다는 거는 아닐 거란 얘기죠. 그러나 설사 이 아테네에서는 대다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다수 저술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자 이제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 대왕이 죽더라도 자 헬레니즘 시대가 열어지지요. 헬레니즘 시대에 관해서는 제가 일부 수학 토크에서 디아도코이라는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게 있는데 뭐냐면 그 4명의 부하 장수들이 알렉산더의 제국을 4등분을 하죠. 제가 수학 토크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설명드린 거고요. 거기에 마지막 여자 파라오가 어머니가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라는 거 그 설명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이했던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거는 당연히 그리스 본토 전체죠. 여기 보시면 요쪽 요 밑에 바닷가 쪽을 끼고 아테네가 여기 있는 건데 트라케는 트라키아 북쪽에 있으면서 약간 동쪽을 얘기하고 요쪽이 마케도니아입니다. 자 당연히 그리스는 그리스가 다 통일된 거고요. 그쵸? 요 건너가면은 요쪽이 밀레투스도 있으니까 이오니아 지방 터키 해안가가 그리스 판도였는데 당연히 여기는 그리스 거고 이 안쪽까지 터키 내부까지 침략한 다음에 갈 수 있는 데는 그쵸 바로 여기 요쪽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여기가 지금 이집트의 수에즈 은하조니까 옆에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시리아 그쵸? 그 다음에 베이루트 그쵸? 베이루트는 항구 이게 파피루스의 어원이 되는데 베이루트 이걸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 이오니아 지방에서는 요쪽 요 레반트 지역을 다 정복하고요. 여기 아르메니아 요렇게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이란은 후세 이제 페르시아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쵸 여기 바빌로니아를 다 지나서 요쪽으로 간 쪽이 뭐냐면은 인더스강 북쪽이기 때문에 그쵸?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쪽 우즈베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의 또 학자들이 나중에 이슬람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자 여긴 대충 나중에 지도로서 한번 텍스트로 보시고요. 참고로 제가 이 만든 텍스트는 그 네이버 그쵸 네이버 엄친수 검색하시면 그 블로그에 텍스트를 다 업로드 해놨고요. 거기 동영상 링크는 지금 어머니가 보신 유튜브로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가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 엄친수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리스의 아테네를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이 많이 사라졌을 것 같지만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리아만 보면 그쵸? 자 여기 밀레투스 위에 이오니아 지방에도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수스 페르시아 쪽 그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할 때 한 그 왕도
왕도를 이뤘던 이소스 쪽에도 있고요. 그쵸? 당연히 지금까지도 제일 유명한 요 이집트 쪽에도 알렉산드리아가 있고요. 그쵸? 또 바빌로니아 쪽도 있을 수가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이죠.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뭐 이란 쪽을 가는 쪽에도 페르시아 쪽, 페르세폴리스 이쪽이 뭐 이라크 쪽, 거기도 알렉산드리아가 있고요. 또 북쪽, 박트리아, 뭐 여기는 뭐 더 자세히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우즈베키스탄, 그쵸?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무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뭐 마케도니아의 문명이든지 아테네 문명이든지 그리스 문명을 복제한 도시들이 이 전 제국의 곳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은. 그쵸? 그래서 아테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라졌을 수 있어도 헬레니즘 시대 이 제국의 알렉산드리아, 자, 그리스 문명이 복제된 그런 도시들에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가장 잘 아시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죠. 거기 현재도 굉장히 큰 도서관이 남아 있고요. 무세이온을 설명할 때 알렉산드리아 무세이온은 그쵸? 이집트에 있는 거죠. 자, 이 알렉산드리아도 그러면은 이 도서관이 있었고 분명히 그리스 본토 문화가 복제돼서 프톨레마이 왕조가 알렉산드리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키운 도시고 번성한 도시인데 여기에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없었을까?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라가 아까 기원전 84년인가요? 86년에 아테네를 정복했고요. 어머니가 잘 아는 카이사르도 알렉산드리아를 들어왔죠. 그때는 아마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마지막 여자 파라오인 클레오파트라와 관계 있겠죠. 그때도 알렉산드리아 들어왔어요. 근데 카이사르는 여기 방화를 합니다. 그럼 알렉산드리아 무세이온이 많이 훼손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이 데오시도스, 테오가 이제 신이란 뜻인데 그리스에서 어휘했던 테오도시우스 황제, 동로마 황제죠.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에서 공인한 거는 이보다 전인 콘스탄티누스 황제이고요. 아예 로마의 국교로 선언할 때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380년. 자, 이렇게 되니까 그 히파티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이교도 탄압이 돼 391년. 한 11년 후에 국교를 선정하고 이 제국의 전체 이때 로마 제국이겠죠. 로마 제국 전체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믿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교도를 탄압합니다. 391년 그러니까는 예수가 돌아가시고 그쵸? 300년이 흐른 후에도 333년에 기독교 인정한 거죠. 밀라노 칙령. 그 다음에 국교까지 380년에 선언하지만 그쵸? 그 사이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탄압해가지고 391년 실제로 392년에는 전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믿어라!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게 딱 그 연도에 다 믿진 않겠죠. 계속 이교도 탄압이 일어나서 어머니가 아시는 히파티아, 알렉산드리아의 여자 철학자, 수학자 히파티아 415년. 뭐 불과 여기서 뭐 한 20년 차이니까 계속 이교도 탄압이 있었다는 거죠. 히파티아가 사망했을 때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자체가 기독교 이교도의 뭐 총 본산 그래서 공격했다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피해를 본 거예요. 그쵸? 그냥 왠지 로마는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여서 정치 체계를 만들고 그쵸? 뭐 공화정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랑 친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리스 문명이 다 파괴되는 그런 연도를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요 유스티니아누스는 좀 별도인데 한 500년대, 600년대 또 되게 중요해요. 이때 동로마는 그 사산조 페르시아, 사산이라고 해서 이거 사산은 사산입니다. 아라비아 발음을 하든지 영어 발음을 사산이라는 조는 뭐 우리나라가 뭐 조선을 이씨조선에서 뭐 이조, 그쵸? 뭐 이조라 할 때 어떤 네임이에요. 패밀리 네임, 사산조 페르시아랑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물론 나라도 커지고 있었지만 끊임없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그 아카데미아를 폐쇄하는 것도 이것도 약간의 그쵸? 사상 통제 내지는 실제 그리스 이 지역은 그쵸? 그 밀레투스 이오니아 지방과 등등 해가지고 많은 이 동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페르시아라고 하면은 뭐 이란하고 터키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동로마 입장에서는 이런 아카데미아의 그런 철학도 이건 동쪽 문화다라고 생각해서 그쵸? 폐쇄했다라는 거예요. 527년에. 그리고 또 사산조 페르시아는 알렉산드리아를 쳐들어와서 또 점령을 해요. 이때 600년대가 돼야지 어떤 우리가 뭐 로마랑 안 친하거나 뭐 그러니까 유럽과 친하지 않은 뭐 이슬람 세력 또는 페르시아가 일로 들어왔구나. 그런 시기가 600년이고요. 또 여기서 드디어 이 사산조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보면 이란 쪽이 그쵸? 이슬람교를 믿지만 그 당시엔 조로아스트교입니다. 620년. 자, 그럼 언제 이슬람 세력이 이쪽이 다 되느냐? 중동 지방이 터키를 비롯해서 642년 북부 아프리카 다 포함이죠. 그쵸? 이때 이슬람 세력은 또 642년에 알렉산드리아를 들어와요. 그러나 이 사산조 페르시아나 이슬람 세력이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에 방화를 했다거나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방화가 일어나고 또 그리스 세력 또 아니 그리스 뭐 학문 철학 이런 걸 다 이교도로 봐가지고 뭐 플라톤도 포함됐겠죠. 탄압을 한 건 다 로마에 의해서 탄압된 거는 역사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이했던 아테네 본토에서도 사라질 확률이 있었고 그러나 헬레니즘의 권역을 보면 많은 알렉산드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 문화는 분명히 이식되었을 것이고 또 어머니가 잘 아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오히려 로마 문명에 의해서 뭐 방화가 됐다거나 이교도 탄압을 해서 오히려 이쪽에서 더 소실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기록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자,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해서 그쵸? 고대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는 분명히 그리스도 하나의 이교도로 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해서 그쵸? 그리스가 다시 어떤 복구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바로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입니다. 하우스 오브 위즈덤이죠. 자, 그때는 여기 아바스 칼리프라고 하죠. 그쵸? 752년에서 1258년. 아까 640, 이슬람 초기, 무함마드가 살았을 때는 632년에 주니까 그 60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그야말로 어떤 종교 세력들이 정복 정쟁을 한 거고요. 750년부터는, 그쵸? 그 아바스 칼리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칼리프 왕조를 세워요. 이 칼리프라는 어떤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어떤 최상위의 그런 종교 지도자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고요. 자, 어이했던 아바스 가문이 칼리프 왕조를 세웁니다. 그때 이때가 이제 이슬람 황금 문학이 이룩하는데 그 중에서도 1258년이니까 말년은 아니고요. 여기 786년에서 833년 대충 9세기에는 아바스 칼리프에 의해서 이슬람 황금 문화기를 이루고요. 그때 다 그리스의 원전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왜? 아바스 시대도 북부 아프리카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쵸? 당연히 그리스도 다 가지고 있었고요.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헬레니즘 권역이 다
이슬람화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고전들을 불태운 게 아니라 바그다드로 가져와서 어떤 문예 부흥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 우마이야. 원래 칼리프 왕조는 무함마드 사후에 원래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 왕조를 세워야 되게 짧아요. 자, 무함마드는 632년에 죽고요. 이슬람 세력이 아까 알렉산드리아에 쳐들어간 것도 642년이라 그랬죠. 642년, 그쵸? 자,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칼리프 왕조라는 것이 원래는 무함마드 사후에 실제 요것도 나중에 시아파나 그런 거 설명할 때 드리겠지만 한 661년, 그쵸? 무함마드 왕조가 750년에 망하죠. 그쵸? 661년에 세워져서, 그쵸? 그리고 요 750년 이후에 아바스 칼리프. 그래서 처음에 종교 세력, 무함마드라는 종교 세력의 정복 전쟁 이후에는 우마이야 칼리프가 있었는데 한 90년 만에 망하고 그 다음에 아바스 칼리프는 1200년대까지 13세기까지 유지된 거고, 그쵸? 근데 우마이야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쵸? 스페인으로 이동을 해요. 북부 아프리카하고. 자, 756년부터 1000년. 꽤 오랜 기간 스페인의 털을 잡고 후기 우마이야 왕조를 세웁니다. 그쵸? 어디다가? 스페인 코르도바. 왕조를 이어가요. 근데 아바스 칼리프를 의식해서 자기는 그냥 아미르란 호칭을 사용해서 후기 우마이야 왕조를 엽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남부에 내가 털을 잡고 나라를 세울 테니까 난 아미르이고 칼리프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는 그냥 인정해줘. 이런 거죠. 그래서 756년에 시작하는데 10세기에 그쵸? 비슷하죠. 얘네들도 9세기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 9세기로서 문예 부흥을 이루니까 후기 우마이야 스페인의 우마이야 왕조도 10세기에 한 100여 년 이내의 차이가 나는 그런 시기에 40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대도서관을 코르도바에 세웁니다. 그쵸? 그러니까 둘 다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을 어머니들이 많이 알고 있으신데 이거는 아바스 칼리프 왕조고요. 스페인도 당연히 이게 큰 세력이 이슬람에서 큰 세력이 떵떵거리고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을 운영하는 게 소식이 전해지면 한 100여 년 후에 100여 년에 가까운 후에는 스페인의 코르도바에 있는 이슬람 세력도 야 우리도 도서관을 세워서 문예 부흥을 하자.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바그다드 지혜의 집만 보시면 안 되고 코르도바 후기 우마이야 왕조도 스페인의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큰 도서관을 세웠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베로에스 이븐 루시드가 그쵸?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면 이분 12세기의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철학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린 지금 후기 우마이야야 그쵸? 11세기에 망했는데 그냥 100여 년 동안 또 뭐가 있었을까? 그쵸? 이븐 루시드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코르도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여기 타이파 토우국 시대라고 해서 후기 우마이야가 지나고 나서 이 통제권을 잃고 나서는 요 북쪽은 카톨릭 지역으로 계속 있었어요. 여기 카스틸리아는 나중에 콜럼버스 나오고 하면 레온과 카스틸라 왕국들이 해서 결합을 해서 그리스를 스페인을 다 복구하지요. 이슬람 세력을 쫓아내서 이걸 레콘키스타라고 하는데 리컨커 재정복을 하는 거고 이 코르도바 중심으로 보면 요 남쪽은 타이파라 해가지고 토우국 원래부터 이런 권역들이 있었는데 여기 하나씩 다 왕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래서 한 100여 년은 타이파 토우국 시대를 봅니다. 그때 100여 년에 걸치는 시기에 이븐 루시드가 있었던 거죠. 한번 또 보겠습니다.
타이파는 아라비아어로 부족을 의미하는데 후기 우마야 왕조 멸망 이후 스페인 남부의 이슬람 토우국 군주를 뜻하게 됩니다. 타이파. 또 레콘키스타를 인해 1085년에는 톨레도, 그쵸? 1236년 코르도바. 자, 코르도바 1236년이니까 요 전까지는 이븐 루시드가 있었던 거죠. 1248년에 세비야를 수복했으며 세비야는 저희 이강민 축구 선수가 있어서 활약은 잘 못하지만 어렸을 땐 천재죠. 세비야를 하나 말씀드렸어요. 세비야도 뭐 중요한 도시죠. 1248년 수복했으며 그라나다 제일 마지막에 1492년에 그라나다를 스페인에서 이슬람 세력 수복해서 자 레콘키스타가 끝나는 거죠. 리컨커하다 끝나요. 이슬람 세력은 1492년에 스페인에서 물러난다. 그쵸? 자, 그래서 다 유추해 보면 참고로 이븐 루시드가 활동하던 시기에 코르도바는 참고로 그러면 여기 어떤 토호국이라고 했는데 이븐 루시드가 있을 때 코르도바는 그쵸? 1236년에 라콘키스타 된 것이고, 그쵸? 고국이 한 100여 년, 후기 우마야가 망하고 100여 년 동안의 그 코르도바는 북부 아프리카의 베르베르인이, 그쵸? 베르베르는 이슬람 세력이 일로 넘어와서 통치하던 그때 왕국이에요. 이런 다 왕국, 토우국 왕국의 타이파죠. 무와히드 왕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왕국의 어떤 그 아버지부터 본인 자체도 왕국의 의사, 왕조의 의사,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븐 루시드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븐 루시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책을 접할 수 있었던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걸 거치지만 중요한 건 9세기, 10세기의 이슬람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9세기에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 그쵸? 10세기에 코르도바, 후기 우마이야. 거기서 토대가 이루어진 것이 순전히 이븐 루시드의 그 철학자로서 아주 탁월한 그 이슬람 철학자로서, 그쵸? 본인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발견하고, 그쵸? 자기가 그 주해를 한 거는 또 12세기, 그쵸? 그냥 코르도바에서. 근데 이 토양적인 그 원천은 앞에 헬레니즘, 아프리카,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방화되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다 없어진 거가 아니야? 자, 그렇지 않고 전체 제국으로 볼 때는 산재했었던 알렉산드리아 통해서 어찌했던 그 명맥을 유지한 것들이 이슬람 세력들이 다시 문에 부흥을 하면서 되살린 거를 12세기에 그쵸? 이븐 루시드란 탁월한 철학자에 의해서 이게 집대성되고 상중하로 주해를 할 정도의 그 26년간 아리스토텔레스의 주해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래서 결국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순전히 소생한 거는 이븐 루시드의 덕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그러한 시스토리를 마치고 오늘 좀 강의가 길어지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Q&A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문 토크. 자, 톨레도. 그쵸? 톨레도는 아까 다시 여기 보면 톨레도는 1085년에 그쵸? 레콘키스타로 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문명 쪽에 이제 다시 영향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 1000년도에 11세기에 이게 확 어떤 톨레도 번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알폰소 10세 그쵸? 한 13세기 전후를 거쳐야지 가까워져야지 톨레도를 통한 그리스 고전의 번역이 되는 거죠. 그쵸? 톨레도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기 때문에 알폰소 왕조가 들어서고 알폰소 10세에 의해서 트랜슬레이트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13세기고요. 이때는 톨레도예요. 그 이븐 루시드의 코르도바는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이슬람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요하게 발견한 것이고 유럽의
그리스 고전이 번역돼서 넘어간 건 톨레도. 이미 여기는 레콘키스타 된 시기죠. 그쵸? 또 이 시기에는 중세 유럽의 대학이 설립됩니다. 그 대학이 설립이 되고 13세기에 그리고 그 학문 체계 중심은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돼요. 어찌 보면 톨레도를 통해서 그리스 고전이 라틴어로 번역하고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그쵸? 또 그 중심에서는 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그쵸? 뭐, 네오플라토니즘 등등을 통해서 이미 기독교 초반, 그쵸? 3세기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뭐 신비주의 많이 차용이 됐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교부 철학이 쭉 가다가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면서 기독교사에도 또 변동을 치는 거죠. 그리고 중세 유럽의 대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대학 교수님들이 아니라 사제들이 대학 교수가 되는 거죠. 자, 퀘스천 나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요 생물연대는 보시고요. 13세기의 인물이죠.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자 파리대학. 자, 1170년이니까 13세기, 12세기 그 즈음이 맞죠. 파리대학이 설립되는데, 자, 파리대학의 교수인 알베르투 마그누스. 독일 이름이에요. 자,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중요한 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머니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스승인 알베르투 마그누스는 파리대학 교수였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퀘스천이 있는데 이분이 아퀴나스거든요. 분명히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스콜라 철학을 완성을 하는데 더 크게 어떤 세력을 크게 하는데 여기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이 이분 루시드예요. 이런 그림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름이 써있는데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왼쪽에 아리스토텔레스, 오른쪽에 플라톤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발견한 아베로에스를 깔아 뭉개는 이 그림. 자, 요거는 15세기 피렌체 화가 보촐리. 여기도 메디치 가문의 지원을 받은 화가가 되지요. 자, 제목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승리. 자, 요것으로 질문을 나가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독교 교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종합한 스콜라 철학. 요거 13세기에서 15세기에 세력을 떨친 거죠. 르네상스 이전의 어떤 스콜라 철학. 이 중세 유럽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고, 자, 이것은 이분 루시드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자명한데, 고촐리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발 아래 이분 루시드를 그리게 된 이유가 궁금한 거죠. 자, 그거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스콜라 철학은 신학과, 기독교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종합하여서 생긴 것이고 이게 13세기에서 15세기의 어떤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 그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대를 해줘야 되는데 왜 발을 깔아 뭉갰을까요? 자, 앤서 들어갑니다. 스콜라 철학의 어떤 책들에서 그 논할 때 이름 대신 철학자, 또한 이름 대신 주석자로서 통용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함부로 이름을 안 불렀다는 거죠. 그냥 철학자 그러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자 그러면 아베로에스, 이분 루시드였습니다. 그만큼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고 철학자로 또 위대한 뭐 주석자로 그렇게 통용을 해드렸는데, 그쵸? 그렇게 대접을 해드렸지만 중세 기독교, 이 당시 13세기 기독교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신앙과 이성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바라보는 세 가지 경향, 요거를 보시면 여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플라톤을 받아들인 아우구스티누스, 요거 4세기, 5세기 사이 중세가 시작될 무렵이죠. 아우구스티스를 존경하고 자연학에서만 아리스토텔레스, 13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 정도는 인정해 주지만 그의 철학이나 어떤 이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당연히 기득권 세력, 보수 세력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플라톤을 받아들인 아우구스티누스 계열의 교부 철학, 보수 세력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아베로에스 자체가
그 코르도바에 있을 때 신학이 철학에 종속된다고 해서 오히려 신학이 그래서 스페인의 이슬람 신학자로 공격을 받게 되고 이분은 쫓겨나서 모로코에서 죽어요. 말년에 곧 죽어요. 그쵸? 자, 이렇게 어떤 이슬람에서도 신학자로 공격을 받고 쫓겨났던 아베로스를 유럽 대학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래서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형성되는데, 즉 아리스토텔레스를 지혜의 화신으로 받아들였던 그 유럽의 그런 그 신학자들을 라틴 아베로스주의입니다. 극단적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고요. 아베로스 이름이 들어간 거는 신학이 철학에 종속되어야 된다. 신학이 더 미치다. 되게 극단적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온건주의가 나오겠죠. 보수주의, 극단적 온건주의. 알베르트 마그누스가 속해 있는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되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수정할 것이 수정하였던 것이다. 이거 온건주의자죠. 아리스토텔레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내 경험이나 나의 종교적 신념이나 나의 신학적 그런 생각, 이론으로 보면은 너의 철학은 안 맞아. 이거는 수용할 수 없어.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목적이 뭐죠? 믿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해한다. 이성, 철학을 한다. 그쵸? 그럼 철학이 뒤로 가는 거죠. 목적이 신앙이니까.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온건주의자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앞에 놓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이 말을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승리한 거죠? 온건주의가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 또는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승리한 거죠. 온건주의자이기 때문에. 자, 고촐리 또한 세 번째 시각으로 아리스토텔을 본 것이며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 자, 라틴 아베로스 주의로부터 비판과 수정을 가하여 스콜라 철학을 세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베로스에 승리하였다고 그림을 그린 것이죠. 자,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의 승리는 때려 주업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온건주의. 아리스토텔레스 인정하되 수정과 비판을 해서 나만의 스콜라 철학을 세웠다. 즉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신앙을 위해서 철학을 한다.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강의가 길어서 빨리 마무리 멘트를 남겨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인문 토크 5강을 마치고요. 오늘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